이렇게 했고 이제 세무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세무가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저기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해서 4번으로 끊어서 끝내는 걸로. 원래 저희 4시간 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부사장님 강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가 이제 세금에 대한 옛날 얘기인데요. 영국에서 옛날에 그 창문세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매겼었어요. 창문의 개수에 따라서 결국에 세금을 매겼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창문을 다 벽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액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햇빛을 못 봐갖고 그 뭐 햇빛을 못 보면 생기는 병이 있다면서요. 그게 한때 창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냥 갇혀서 감옥처럼 살더라도 세금은 내기 싫다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 본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도모해드리는 건 하나의 킬링 포인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떤 포지션에 갈 거냐라는 거예요. 세금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는 탈세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절세가 있고요. 조세 회피가 있어요. 그럼 탈세는 여러분들이 조장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탈세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은 이제는 없다고 보시고 합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성, 합법적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탈세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걸 잘 알려드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세를 우리가 얘기하고 조세 회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법하고 상법이 있고 또 일반적인 민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도 대법원 판례 나온 게 있는데 그거가 우리 보험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용시키려고 해도 국세청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억셉트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어떤 구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조금은 상법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안내는 해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어떤 입장들도 고려해서 세부적인 어떻게 보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에 있어서 FC 이제 뭐 역할로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전 협의를 하실 때는 FC하고 전문가도 있는데 여기서 전문가가 우선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은 역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주환기는 결국엔 그 자료들을 전달하고 표현해야만 알려질 거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할 건 FC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연구소에 AP 단계부터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AP 단계들은 지점장님들께서 함께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는 것도 당연히 FC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하는 건 팩트 파인딩 한 것만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그 안에서의 전략과 가셔야 될 어떤 내용들과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 정의를 내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PT하고 클로징 할 때는 정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동행하거나 전문가를 붙여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고 사후 관리는 FC님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 부분이 실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하고의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내일 설명드릴 것과 같은 레포트를 1년에 최소 한 번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그걸 받아보고 나를 아직도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자, 계속해서 앞에 주된 이슈가 안 들어가고 제너럴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지루하긴 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거를 저는 가볍게 넘기지만 여러분들은 시간 있으실 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이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눌 거리가 되시니까 조금 그렇게 가지고요. 우선 세후 수익률로 보면 뭐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는데 평지만 달리면 토끼가 이기는데 사업은요 평지가 없어요. 평지도 어떤 데는 있지만 굴곡이 있고 바다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거북이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거북이가 꾸준하게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옆에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력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개념이 서서히 이제 좀 들어갈 건데 그 열거주의가 있고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죠. 그렇죠? 네.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이익이 생기면요. 어떤 거가 됐건
매출을 통해서 이익이 생겼건, 누군가에게 돈을 증여받았건, 아니면 줄 돈을 안 줘도 되게 됐건, 나라에서 기부금을, 근데 그게 뭐 면제되는, 그러니까 면세되는 거 아닌 기부금을 받았건, 어쨌든 회사에 이익이 되면요, 모든 이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포괄주의예요. 되셨죠? 그래서 법인은 포괄주의로 간다. 생각하시고요. 개인은요, 우리 개인은요, 어떻게 되죠? 열거주의다. 세법상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 아닌 거는 우리가 소득이 생겨도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열거 항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늘어나고 있겠어요? 기타 소득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 한 건도 기타 소득과 관련된 건데 세금이 9억 정도 나와요. 예,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기존의 기타 소득의 항목에서 벗어난 걸로 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지금 작전을 쓰고 있겠죠. 아니, 그것만 잘 만들면 세금 9억을 안 내는 거고요. 그냥 그 항목으로 걸리게끔 되어버리면 9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열거주의다. 그러나 예외 사항이 있다. 이 예외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부분인데, 증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거가 됐는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완전 포괄주의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어찌됐건 뭐 증여 형태가 됐다라고 하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 얘기할 내용인데, 자금 출처조사, 차명재산관리, 자본거래 검증인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PCI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죠?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 월급을 500만 원 가져 나오면서 해외여행을 막 다니고 애들 학자금 같은 것들 다 준비하고, 그렇다면 무엇인가 누락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질금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아예 매출을 누락시켜서 이마에 포켓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PCI 시스템은 2011년이었나? 아무튼 그때 도입이 돼서요. 기본적으로 지출 내역하고 기본적으로 자산 증가한 내역하고 소득 부분을 해서 차액을 보면 그 차액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소명하세요라고 하고 날라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관련돼서 뭐 자녀 이름으로 보험 가입했었을 때 그 불이익한 보험료가 어떠니 뭐 하던 게 다 이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모든 솔루션들을 제시를 할 때도 그 솔루션을 해결할 때 자금이 소요되는 어떤 케이스들, 양도와 같은 것들, 그럴 때 그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명재산은 뭐 주식과 관련된 명의신탁 부분이 있었고, 부동산 관련된 거나 금융과 관련된 건 이제 실명제로 다 뭐 전환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법들에서 제재가 돼서 어쨌든 우리는 주식 관련돼서 관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고, 자, 이게 지금 국세청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대충만 보셔도요 뭐가 많죠, 그렇죠? 첫 번째 FIU, 금융 우리가 거래할 때 거래했었던 그 내역들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FIU에 다 보고가 되어 있고요. 국세청에서 의심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FIU에 요청을 하면 그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비거주자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로 바꿨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차명 계좌도 뭐 증여 추정. 차명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본부장님 통장에 잠깐 내 돈을 좀 넣어놓겠다 하고 넣는 거예요. 우리 이제 특수관계자 아니니까 또 그거를 겨기는 좀 힘든데, 특수관계자라고 한다면 돈을 넣어놓는 그 액션 자체를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인출해서 쓸 때 증여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넣어놓는 것만으로 증여로 의제를 걸면 증여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 내 돈 아니냐고 나한테 다시 넘기죠? 또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비과세는 축소되고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치 2천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으로 또 바뀌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감시반, 우리 주변에 감시 그런 거 많잖아요. 신고 들어가는 것들, 뭐 파파라치, 뭐 이렇게 이야기, 세파라치가 되게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한도도 늘어났고, 무한추적팀 같은 경우는 해외 은닉 재산들 찾아내는 무한추적팀이 해외에 거의 FBI 수준으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분석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 하게 될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프로그램도 이제는 국세청에 다 깔려 있어요. 예전에 그게 없어서 얘가 저가로 신고한 건지 아닌지를 하려면 조사관이 신경 써서 그거를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 액션을 할 필요가 없이 회사 자체의 자료가 들어가면 그대로 해서 뽑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한 금액은 5만 원인데 평가 금액은 15만 원이라고 하면 그럼 바로 무조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확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실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PCI 시스템도 밑에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연대납세 의무는 놔두고 참고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네. 참고도 읽어보시고요. 이거 하나만 볼까요? 실버 매출 누락으로 했었을 때 추징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게요. 기본적으로 결과만 얘기 드리면 10억을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 매출을 누락했으니까 법인 자체에서 어쨌든 매출이 빠져 있으니까 법인세 누락한 부분 있죠? 그렇죠? 그 법인세 계산한 금액. 두 번째, 신고 불성실 40%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니까 그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해서 기본적으로 때리거든요. 개인의 상여로 처리를 해서 상여라기보다는 개인 소득이라고 보고 처리를 해서 소득세 그거를 다 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9억 5,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지금 어떤 케이스들이 세무조사에 많이 발견됐냐면 아까 자금 추적이나 어떤 FIU에 보고된 것들로 다 파악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있는 일산 그쪽에는 가구 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님들은 우리가 가구를 사러 가면 보통 다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준다 이러잖아요. 거의 다 틀렸어요. 내 통장으로 하는 사람은 100% 틀린 거고요. 내 통장 아니고 내 와이프 통장 다 틀렸고 내 자녀 통장까지 다 틀렸고 내 부모, 형제까지 다 틀렸죠. 제 친구 것까지는 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또 받아오기도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다 틀린다. 어느 정도까지 틀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금액 전체가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니 차라리 세금을 내자. 그런데 세금이 너무 세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득이 높아지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법인 전환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법인 전환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부당이익 계산 부위는 넘어가고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길게요. 자, 세무조사 유형은 잠깐 보고 갈게요. 대표님하고도 얘기 나눌 수 있는 거리니까. 일반 세무조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그냥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고요. 심층조사가 되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케이스 아니면 제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을 때 심층으로 들어가는 어떤 세무조사고 그 다음에 하나의 우리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거래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연결 붙여갖고 저희 것까지 세무조사가 들어온 게 추적조사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 신고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는 아까 했던 명세를 갖다가 확인해달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서면조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는 이런 방식으로 선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최근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4대 키워드는 첫 번째, 차명계좌, 두 번째, PCI 분석 시스템으로 해서 그 금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내부 제보, 그 다음에 소득률.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올해 3월 지나고 나면 국세청에 데이터들이 모이는데, 업종별로, 지역별로, 업종에 어떻게 보면 매출 대비 비용률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적으로 회사들의 거를 넣어서 내일 보여드리는 자료하고도 좀 비슷한데 소득률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신고해서 결국에는 세무조사의 어떤 대상자에서 좀 빠질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들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 이거는 좀 걸릴 거예요. 네. 자.
자, 이 보험 관련된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갈 건데 대충이라도 한번 넘어가면서 볼게요. 왜냐하면 보험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친근하게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자료로 우선 보시면 되니까요. 자, 뭐 이게 뭐 편익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 설계 영역이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지 플랜, 비과세 통장, 상속세 재원 이거는 국세청에서도 공시를 하고 있어요.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가입을 하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CO 퇴직 플랜 보험 플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금이나 요즘 종신보험으로도 하죠. 예, 정기보험으로도 해도 되는데 명시는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게 판례들이 대부분 판례 나온 것들인데 어찌됐건 아직까지 뭐 세법에서 적용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정기보험을 퇴직금 용도로 우리가 뭐 가입을 했다. 이걸 명시한 게 내부적인 문서로 남아있게 되면 그게 부인당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판례 쪽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되기 전에는 그냥 뭐 회사에 어떻게 보면 경영 리스크 해지 용도로 가입을 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서 퇴직금 용도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명시해 놓는 거. 이 국세청하고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빙이거든요. 종이 페이퍼 하나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 국세청한테 이기고 지고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정관을 만들고 할 때 그 절차적인 거에 보면 주주총회 부분이 있고 이사회 결의가 있죠. 결의에 대한 이사록이 있어요. 또 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소집 절차들이 있어요. 그와 관련된 문서 하나가 있음으로써 그 정관이든 아니면 그 규정 자체를 인정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무상의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가 빠지잖아요. 다 부인이 돼서 다 세금을 맞게끔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굳이 남겨놨다가 그 하나 때문에 그냥 그 판결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경영인 사업 보장이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VIP 정기보험 쪽이고 가압승계는 뭐 가압승계 하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돈이 들 거예요. 그게 증여세가 된다라고 하면 증여세 재원 마련이 될 거고 상속세가 된다면 상속세 재원 마련이 될 거고 다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 리스크 해지는 뭐 유류분에 관련된 거는 그 내용들에 포함이 돼 있을 건데 스킵은 할 건데요.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 유류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속과 관련된 것들은 우선은 그 사망하신 피상속인 뭐 어쨌든 우리 개념으로는 피상속인인데 사망하시게 되면 유서를 기본적으로 써놨으면 유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서를 써놓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 법정 그거대로 가는 거죠. 이제 그 배우자 같은 경우는 1.5배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정 유류분은 상속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시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미니멈인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법적으로 나눠진 그거의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단순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핵심 인력 인센티브, 뭐 상속 증여 과세 축소 뭐 이런 것들이 다 보험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제 보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험 이야기는 뭐 계속 지금까지 자료로 늘 보셨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저희가 보험 관련돼서 저희가 컨설팅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챕터에서 빼긴 좀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좀 넣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판례들 중에 뭐 좀 나온 걸 뭐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그 기본적으로 계약자 변경하잖아요. 그렇죠? 계약자 변경을 하게 되면 계약자 변경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 이름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을 해줬어요. 그럼 증여가 우선은 발생되는데 지금 그 변경한 거를 제가 증여세 신고하나요? 어떤가요? 안 하죠. 보험사고가 발생된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겠다였고 두 번째, 그에 대한 어떤 금액은 어떻게 평가를 했었죠? 납입보험료, 그 다음에 해약환급금 중에 큰 거,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최근에 또 대법원 판례가 이상한 게 또 하나 나왔어요. 예, 계약자 변경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겠다. 두 번째, 그 증여 시점에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하겠다.
이걸 국세청에다 얘기하고 내가 증여세 신고하러 가잖아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금이 과하게 부과된 케이스가 있다면 이 판례를 가지고 뒤집는 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고요.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에요. 평가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해약환급금 기준이냐, 보험료 납입 기준이냐, 뭐 설왕설래 하다가 기본적으로 이게 안이 나왔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다른 판례들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법도 좀 이해를 해보죠. 조심이 있고 그전에는 국심이었거든요. 보면 국심은 이제 국세 심판이었고 지금은 조심으로 바뀌었어요. 국심이. 그럼 조심만 있어요. 조심은 조세 심판원의 판결이거든요. 대법원 판례는 뭐예요? 심판청구 쪽에서 나온 판결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국세청하고 악유가에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심까지 간 거는 조세심판원에서 판결이 난 거니까 국세청 자기들끼리 안에서 최고 위에서 판결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납세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대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승을 해서 나온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법원 기준은 뭐죠? 기본적으로 민법, 상법, 모든 법에 어쨌든 가장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게 대법원이니까 거기를 따라야 되는데 세법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세금이 부과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면 제 입장에서 의견을 준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를 따라도 문제될 건 없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세청에 그 심사 청구하는 것까지는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부과된 거에서 옳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마지막 판결을 어디 가서 또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대법원 갈 거죠. 대법원 갔더니 판사가 케이스를 봐요? 그럼 판결할 때 뭘 하겠어요? 자기 다른 판례를 찾겠죠. 찾아봤더니 같은 대법원에 나온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는 우리나라는 원래는 판례법이 아니고 관습법도 아닌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판례법처럼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판례가 하나의 법이 된 거예요. 다른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그 판례를 따를 거니까 그 판사가 결국에 대법원 판례를 또 따른다라면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어떤 액션을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험과 관련돼서는 포함되어 있다. 확정형 이거 DBT 다 아실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